소위 뭐 밀레니엄 난제, 7대 난제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난제를 뭐 AI가 풀 수 있을 것인가?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창 시절에 출전을 하셨을 때 은메달을 이제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학창 시절에 스스로와 비교하면 좀 어떻다는 생각이 드세요?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인간은 저도 농담처럼 제가 폼이 가장 좋을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폼이 좁은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짧게 보면은 뭐 한 5, 6년, 길게 봐봤자 한 2, 30년. 그리고 그 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적고요. 근데 얘는 지식의 넓이 차원에서는 굉장히 스트롱하고 폼이 좋은 기간도 무제한적이고 그 와중에 그 연역적 사고를 갖췄다는 거예요. 혹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난제 예시 같은 걸 저희가 들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풀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문제는 리만 가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의 서인석 교수님을 모시고 AI는 수학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서인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확률 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요새는 확률뿐만이 아니라 딥러닝이나 AI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기록할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정말 AI가 인간보다 수학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학자분들 중에 올림피아드 하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저도 올림피아드를 했었고 관련한 배경 지식도 많이 있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인공지능 개발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크로 생각했던 게 이 소위 IMO라고 불리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죠. 근데 왜 그런지는 명백한데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못하는 것이 리즈닝이라고 불리는 연역적 사고였어요. 그럼 인간이 하는 연역적 사고 중에 가장 심오하고 깊이가 깊은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믿기지 않겠지만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들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역적 사고를 한다는 거는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이런 여러 단계에 걸친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고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문에서 그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다른 학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문의 특성상 이런 연역적 사고의 꼬리를 몇십 단계, 몇백 단계 물어고 들어간 학문이 거의 없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인데요. 그 리즈닝 뎁스가 대단히 깊어서 이거를 할 줄 알면 인간 중에서도 연역적 사고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만큼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태스크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가 사실 거의 유일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는 6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당연히 6번이거든요. 6번을 이제 그 연역적 스텝으로 나눠서 보면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면 100단계가 넘어요. 100단계가 넘는 연역적 사고를 해야 풀리는 문제고 실제로 올해 가장 뛰어난 전 세계의 고등학생 중에 한 10명 남짓밖에 못 푸는 문제거든요. 아주 극도로 트레이닝이 잘 돼 있고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고 그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뭐 인류의 가장 최상위 수준인 고등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이 그 사고의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건 뭐 당연했고 이제 그걸 정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급 성적을 기록한 건데 금메달급 성적을 기록하려면 말씀하신 6번은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것인 거죠? 6번 빼고 다 풀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6번도 좀 푸는 수준이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올해 7월이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6번급 문제를 많이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 수가 대단히 적어요. IMO 6번에 나올 만한 문제는 특히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어디서 본 적이 없어야 진짜 연역적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본 적이 없고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뎁스는 100개가 넘고 이런 문제는 1년에 10개도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를 3, 40년간 만들었다고 해봤자 3, 4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다 학습한다고 해서 풀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다고 할 때는 제미나이가 그 내놓는 어떤 답안 같은 것들을 좀 검토를 하신 건가요? 네, 답안을 검토할 일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의 연역적 추리 그 사고 과정들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사실 학생이 제출한 답안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재밌는 거는 틀렸을 때도 사람하고 비슷해요. 학생이 이제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어떻게 틀리냐면요. 네.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합니다.
근데 막혔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만나면 풀리는 건데 안 만나니까 못 푼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제 막 말로 뭉개가지고 어떻게든 정당화해보려고 하는, 그럼 이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괴롭거든요. 근데 AI도 똑같이 틀리는 게 전 되게 신기했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창 시절에 출전을 하셨을 때 은메달을 이제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스스로와 비교하면 좀 어떻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2025년 7월 모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게 뭐냐면은 사람의 재능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저 정도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마주치는 벽이 딱 있습니다. 딱 은메달과 금메달 초반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고,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뚫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음 티어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어떤 벽이 있겠고, 그 전 티어 친구들은 전에 만난 벽이 있겠는데, 딱 그 벽이 아까 말한 그거 같아요. 그 학습 데이터가 되게 부족해지는 그 시점. 근데 여기도 딱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어떨지는 또 7월이 돼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비전공자한테는 수학은 그냥 고등학교 끝나면 웬만하면 볼 일 없는 되게 그냥 소수들만이 하는 학문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왜 이 빅테크 회사들은 이 수학을 풀게 하는데 막대한 돈을 써서 모델들을 좀 트레이닝 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해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는데 왜 몇 조 원을 들이부어야 되는가. 근데 이제 해보니까는 좀 알겠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이 사람을 진짜 잘 도와주려면 조력자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연역적인 사고를 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LLM을 만들려면 결국에 연역적 사고를 잘한다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수학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역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트레이닝한 과목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투자를 해서 연역적인 사고의 가장 어려운 영역을 정복을 한다면 사실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연역적 사고가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얘가 커버를 해줄 수 있다. 즉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무언가 결론을 유도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작년 7월 기준으로 컨디션 좋을 때 교수님과 비슷한 굉장히 뛰어난 연역적 사고의 수준에 도달을 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AI 발전 속도를 생각해보면 수학 교수들 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이제 뭐 수준이 되는 건가, 이런 추측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난제였는데, 난제를 뭐 AI가 풀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교수님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수학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이 세상에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는 되게 많은데 수학자의 수는 되게 적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아, 정말요? 예. 예를 들어 딥러닝의 작동 원리를 저희는 몰라요. 그쵸. 수학적으로는 잘 정의된 어떤 알고리즘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수학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고급 수학 인력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필연적으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남겨져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그런 영역에서는 AI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현재 가장 뛰어난 인류가 정말 집중해서 풀고 있었지만 아직 풀고 있지 못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 이런 거를 LLM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이 시점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밀레니엄 난제, 7대 난제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많은 난제들 중에서도 유독 더 고등한, 더 어려운 문제들로 꼽힌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문제들마다 안 풀리는 이유가 다 각자 있어요. 다 다를 텐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전 어쩌면 AI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도메인의 넓이에 되게 강해요. 사실 IMO에서 이번에 LLM이 35점을 받았는데 42점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만점이 42점인데 걔네가 더 연역적 사고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아직 소위 슈퍼휴먼이라고 부르는 인간을 능가하는 건 이루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한 인간은, 저도 농담처럼 제가 폼이 가장 좋을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폼이 좁은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짧게 보면은 뭐 한 5, 6년, 길게 봐봤자 한 2, 30년. 물론 그 뒤에도 당연히 수학 활동은 하겠지만 그 정도의 되게 기민한 연역적 사고를 가진 기간은 되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적고요. 인간은 불행하게도 젊을 때, 어릴 때 연역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연역적 사고가 강할 때는 내 지식의 넓이는 되게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 두 개가 다 갖춰지기가 힘듭니다. 그렇네요. 근데 얘는 지식의 넓이 차원에서는 굉장히 스트롱하고 폼이 좋은 기간도 무제한적이고 더 좋아질 여지도 있고. 서버와 GPU만 공급이 된다면 그 와중에 그 연역적 사고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이 이제 못 푸는 문제 중에 연역적 사고를 못해서 못 푸는 문제는 얘도 못 풀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러나
풀었거나 그 학습할 도메인이 너무 넓어서 못 풀었거나 그런 문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혹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난제 예시 같은 걸 저희가 들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 연구하시는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런 예시 중에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절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풀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문제는 리만 가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리만 가설이 어려운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리만 가설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려운 이유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좀 인간이 나눠놓은 그 수학 지도하고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이 뭐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사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수학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DMZ에 있는 문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공격하려면은 해석학에 대해서도 되게 이해가 깊어야 되고 대수학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야 되고 정수론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야 되고 이해가 깊어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의 인간이 한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걸 다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 중에 2개 이상을 마스터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사실 한 손으로 왠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근데 이 친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의 넓이는 되게 넓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제약이 없겠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다라고 뭐 말을 못하는 게 리만 가설이 요구되는 그 뎁스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긴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뎁스가 그렇게까지 깊진 않았는데 도메인의 넓이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였다면 어쩌면 풀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또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질문이 있는데 과연 이 난제를 또 푼다라는 건 수학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인가요? 이 푼다라는 것의 정의가 좀 궁금하고 그럼 만약에 AI가 문제를 푼 것을 인간이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풀었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정의를 해야 돼요. 제가 풀었다고 해서 푼 게 아닙니다. 제가 푼 거를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되었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그걸 소위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AI가 어떤 논지 전개를 펼쳤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면은 사실 그 관점에서는 이제 푼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의를 풀었었을 수도 있죠. 네, 여백이 뭐 부족하다고 예. 주장을 했지만 푼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풀이를 볼 수 없고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저는 AI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땐 반드시 수학자하고 인터랙트하면서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는 엔드투엔드로 푸는 게 아니라 같이 한 인간이 휴먼이 있고 그래서 휴먼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푼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너무 좀 범주가 넓은 질문이긴 한데 앞으로 이 수학이라는 학문 내지는 체계 이제 그것은 이 AI 시대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제가 사실 이런 예측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간 봐온 바로는 AI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딱 나왔을 때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대답을 해보면 지금 좋은 LLM 모델들이 사실 이제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 분들이 공동 연구 때 해주던 역할이에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되게 뛰어난 박사나 박사후 연구원들을 데리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인류 역사상 보지 못했던 빠른 수학에서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직업적 수학자들 세계를 또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그걸 또 되게 넓혀보면 수학 교육이란 왜 필요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느끼는 기분 중에 가장 큰 거는 걱정이죠. 대학교 학부에서 가르치는 우리 수학이나 사실 대학원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수학 과목의 과제들을 완벽하게 풀 줄 아는 LLM과 함께하는 첫 학기가 2026년도 1학기예요. 25년도 2학기가 시작할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빠른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학기로서 되게 착잡한 심정인데 과제라는 게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저 학생들을 줄 세워가지고 학점을 주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이걸 풀면서 저 친구가 뭔가를 배우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학생들은 그렇게 안 느끼겠지만 교수님들의 순수한 마음으로는 제가 그 친구를 뭐 괴롭혀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풀면서 제발 좀 배워라 이런 차원에서 저의 경우에는 문제를 낼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이걸 풀었을 때 좀 얻는 게 있을 만한 문제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내고 근데 그거를 푼다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배우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 풀이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푸는 행위를 해서 못 풀더라도 풀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제가 학생이어도 예전처럼 열심히 풀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답지가 존재하는, 굉장히 유니버설한 답지가. 그리고 그거를 보지 말고 풀어라라고 강요하는 것도 좀 이 시대에 맞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LLM을 더 잘 활용해서 더 높이 날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학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에게 예전의 방법을 강요하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고민도 많이 되고. 근데 진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학뿐만 아니라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이 약간 비슷한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네, 대학도 대학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도 필연적으로는 좀 시차는 있겠지만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기가 나오기 전에는 연산이 훨씬 더 중요했겠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주판을 이용해서 네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 이런 것도 그 당시엔 잘하는 게 엄청난 미덕이었을 텐데 그거를 계산기나 이런 것들이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까지 복잡한 연산을 막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배우는 수학이 전체적으로 쓸모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대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수학이 들어와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근데 사실 뭐 저도 이제 교수님의 입장에서 사실 어떤 얘기도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 그 심정이 느껴지고 또 좀 상상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예측을 해도 2년 뒤에 보면은 되게 창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한 말들도 2년 뒤에 보면은 아 저런 헛소리를 내가 저 2년 전에는 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각오하고 한 말들이라 이 기록은 꼭 남겨놔야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 한 말이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뭐 시청자분들 또 이 영상을 볼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대학생 분들을 마주해 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현실 세계에 입장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입문을 하는 그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기초적인 이제 입문을 하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일들이 AI에 이제 정복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너무 우리가 미래를 스스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LLM이나 AI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을 인간을 대체해서 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존 AI 이전의 인간들이 가지 못했던 영역까지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잘 대응하고 잘 활용해서 남들이 가지 못했던 영역에 첫 번째로 가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결국 AI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해주신 말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문장이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걸 이용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인석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의 수학이랑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 모두 흥미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